인생이라는 게 차만치 앞도 모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한때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던 제가 63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조그만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 힘든 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63살 한때 서울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30대에는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40대에는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50대에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남들이 보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동네 원룸에서 월세 30만 원을 겨우 내며 기초생활수급비 100만 원을 받아 생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저는 20년 전 제가 43살이던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저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며 하루 16시간을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밤 12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날이 부지기수였죠. 회사에서는 늘 치열했어요. 경쟁, 성과, 숫자, 매일같이 새로운 프로젝트, 끝없는 보고서, 그리고 상사의 압박 속에서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그때 제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 그리고 강남에 30평 아파트가 있었어요. 겉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아래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저를 기다렸어요. 제가 밤늦게 들어와도 늘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미소로 맞아줬죠.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은 외로움을 보지 못했어요. 여보, 오늘 좀 일찍 들어올 수 없어? 아내가 조심스레 물으면 저는 회사 일이 바빠. 이해해줘라며 대충 넘겼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은 고등학교 입시 준비로 학원에 치여 살았고 아들은 사춘기라 저와 말 한마디 나누기 힘들었죠. 저는 돈을 벌어오는 게 가족을 위한 전부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제 인생을 흔들 첫 번째 씨앗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이었는데 성공하면 임원 승진이 보장된 자리였죠. 저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몇 달 동안 집에도 거의 들어가지 않고 회사와 호텔을 오가며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동료 하나가 제게 말했어요. 야, 너 이렇게 일만 하다가는 가족 잃는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넘겼죠. 가족은 내가 돈 벌어서 먹여 살리잖아. 뭘 걱정해? 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뒤흔들 경고였다는 걸.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어요. 회사 주가는 올랐고 저는 45살에 임원이 됐습니다. 연봉은 3억 원을 넘었고 회사에서 준 법인카드와 외제차까지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 했어요. 승진 파티에서 동료들이 건배를 외치며 저를 치켜 세웠죠.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우리 좀 얘기하고 싶어. 아내의 말에 저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아내의 눈에 스친 실망을 저는 또 놓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을 쫓아 달렸어요. 40대 후반 저는 회사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제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얘, 너무 잘 나가니까 눈에 띄는 거 아니야? 저 녀석 뒷돈 챙긴다는 소문 있던데. 처음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뒷돈을 챙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문은 점점 커졌고 어느 날 사내 감사가 제 부서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10년 넘게 회사에 뼈를 묻고 일한 사람인데 갑자기 의심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감사는 몇 달 동안 이어졌고 결국 아무 증거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이름은 이미 진흙탕에 빠졌어요. 동료들은 저를 피했고 상사는 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세상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러던 중 집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어느 날 저를 앉혀놓고 말했어요. 당신,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은 청천벽력 같았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저는 화를 내며 따졌지만 아내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늘 회사만 챙겼어. 나와 아이들은 당신 인생에서 뒷전이었어.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돈과 성공에만 몰두한 사이 가족은 점점 멀어져 갔다는 걸. 아내는 결국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 후 저는 강남 아파트를 팔고 아이들 양육비로 대부분을 보냈어요. 그때부터 제 삶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는 여전히 저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었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밤이면 혼자 소주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이 시작됐어요. 50대 초반 저는 그 대상이 됐어요. 당신 같은 고연봉자는 이제 부담이야라는 말을 들으며 저는 15년 넘게 몸 바친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때 저는 51살이었어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5천만 원은 금세 바닥났고 저는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이혼 후 아이들과도 연락이 뜸해졌어요. 딸은 해외로 유학을 갔고 아들은 저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어요. 저는 혼자 원룸으로 이사 갔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한때 강남 아파트에서 살던 제가 이제는 시간당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벌며 하루하루를 버티게 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고민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망설였지만 결국 동사무소에 찾아가 신청서를 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원룸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돈, 성공, 명예. 그 모든 걸 쫓느라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가족, 사랑, 그리고 진짜 행복. 저는 매일 밤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제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저는 60살이 됐을 때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65살 제 또래의 할머니였어요. 그녀는 매일 경로당에서 밥을 나눠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분이었죠.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인사로 시작됐어요. 할아버지, 밥 드셨어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경로당으로 향하게 됐어요. 그녀와의 대화가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하루의 유일한 위로가 됐으니까요. 그녀는 늘 웃으며 사람들을 맞았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할머니,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도 한때는 잘 살았어요. 남편이 사업가였고
저는 그저 행복한 주부였죠. 하지만 남편이 사기를 당하면서 모든 걸 잃었어요. 지금은 혼자예요. 그녀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비슷한 곳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그녀와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녀는 제게 요리를 가르쳐 줬고 저는 그녀에게 제가 아는 세상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서도 저는 자꾸만 과거를 떠올렸어요. 내가 그때 다르게 살았다면 지금은 어땠을까? 라는 후회가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제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나이에 후회만 하다가는 남은 시간마저 놓쳐요.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줬어요. 63살,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녀와의 만남은 제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매일 아침 9시 저는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그녀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죠. 그녀는 제게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았어요. 저희 남편은 한때 건설업으로 크게 성공했었어요. 30년 전만 해도 서울에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투자로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때의 아픔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제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비슷해요. 한때는 대기업 임원이었지만 결국 모든 걸 잃었죠. 가족도, 돈도, 자존심까지.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제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살아야죠.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어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행사였죠. 그녀는 그날도 부지런히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했어요. 저는 그녀를 도와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녀의 손놀림이 얼마나 정갈한지 또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느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어르신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할아버지, 참 좋은 분이랑 같이 계시네요. 저희도 저분 덕에 매일 배고프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를 둘러싼 소문이 떠올랐어요. 동네에는 그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요. 저 할머니 예전에 돈 때문에 이상한 일을 했다던데 혼자 사는 여자가 저렇게 부지런한 척하는 게 수상해. 처음엔 그런 말들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문은 점점 더 퍼졌고 어느 날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데 혹시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요? 제 질문에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한 적이 있어요.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생활비를 벌어야 했을 때였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한때 술집에서 일을 했어요. 손님들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불러주는 일이었죠. 그 이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온갖 소문을 만들어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땐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선택 때문에 아직도 저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제 과거를 떠올렸어요. 회사에서 의심받던 그 시간들, 가족에게 소홀했던 순간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았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오랜만이에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그녀가 만든 김치를 먹으며 소주 한 잔을 나누곤 했어요. 그 시간들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들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특히 아들과의 관계가 마음을 무겁게 했죠. 아들은 여전히 저와 연락을 끊고 있었고 가끔 딸에게서 오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잘 지내세요? 아빠가 기초생활수급 신청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빠가 그렇게까지 됐을 줄은 몰랐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아빠가 알아서 살아갈게. 하지만 딸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빠, 자존심만 세우지 말고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빠가 이렇게 사는 거 엄마가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딸의 말은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괜찮아. 아빠는 지금 행복해.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날 밤 그녀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할머니, 제가 너무 고집부렸나요? 아이들이 걱정하는데 자꾸만 혼자 버티려고 해요.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가족은 더 소중해요.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게 약한 게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어.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가 제게 용기를 준 덕분에 저는 다시 가족과 연결되고 싶다는 희망을 품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녀와 함께 작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예전에 요리사 자격증을 딸 생각이 있었다고 했어요. 할머니, 우리 같이 작은 식당을 차려보는 건 어때요? 할머니 요리 솜씨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제 말에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나이에 무슨 식당이에요? 그래도 꿈꾸는 건 좋죠.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와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우리는 매일 경로당에서 만나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요리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꿈을 꺼냈고 저는 그 꿈을 응원했어요. 할머니, 우리 나이에 뭐든 할 수 있어요. 요즘은 평생교육원에서 자격증 과정도 많던데 같이 알아봅시다. 제 말에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같이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요리사 자격증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2025년 기준 한국에서는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했어요. 우리는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요리 과정에 등록했어요.
비용은 한 사람당 100만 원 정도였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할인 덕에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 돈마저도 부담스러웠지만 그녀와 저는 서로를 격려하며 시작했어요. 수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됐어요. 우리는 아침 9시에 만나 함께 버스를 타고 교육원으로 갔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젊은 수강생들 사이에서 63살과 65살의 우리가 앉아 있는 모습이 낯설었으니까요. 하지만 강사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요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수업에서 그녀는 정말 빛났어요. 칼질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고 양념을 섞는 손길은 마치 예술 같았어요. 저는 서툴렀지만 그녀를 도우며 배웠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썰어야 재료가 더 맛있어요. 그녀가 웃으며 가르쳐주는 모습에 저는 자꾸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 시간들은 제게 새로운 행복이었어요. 한때 대기업에서 숫자와 보고서에 치여 살던 제가 이제는 부엌에서 칼을 들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그녀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할아버지, 우리 정말 식당을 차릴까요?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작게라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순간 놀랐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어요. 할머니, 그럼 진짜 해봅시다. 우리 둘이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날 밤 소주 한 잔을 나누며 작은 식당의 꿈을 구체화했어요. 동네에 작은 밥집을 열어 어르신들에게 저렴하고 따뜻한 밥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식당을 차리려면 적어도 5천만 원의 자본이 필요했어요. 저는 기초생활수급비로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고 그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은행 대출을 알아봤지만 나이와 신용 때문에 거절당했어요. 그때 그녀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동네에서 크라우드 펀딩 해보면 어떨까?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누가 우리 같은 사람들의 꿈에 돈을 투자하겠냐고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 찾아가 크라우드 펀딩 방법을 배웠어요. 2025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여전히 인기 있었고 특히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젝트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는 간단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밥집이라는 콘셉트로 저렴한 가격에 건강한 밥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녀는 메뉴를 구상했고 저는 예전에 배웠던 마케팅 지식을 살려 홍보 문구를 만들었어요. 크라우드 펀딩은 예상보다 많은 호응을 얻었어요. 동네 어르신들뿐 아니라 젊은이들도 우리의 이야기에 공감해줬어요. 한 달 만에 3천만 원을 모았고 우리는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임대했어요. 가게는 동네 골목 안 좁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우리는 가게 이름을 할머니의 밥상이라고 지었어요. 그녀의 미소가 담긴 이름이었죠. 가게 오픈 준비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우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샀고 낮에는 메뉴를 연습했어요. 그녀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을 주 메뉴로 정했고 저는 서빙과 계산을 맡았어요. 오픈 첫날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몇몇 어르신들이 찾아와 밥을 드시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밥 오랜만에 먹어보네.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울렸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문제는 곧 찾아왔어요. 동네에서 우리 가게를 비판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 할머니 예전에 술집에서 일했다던데. 저 할아버지 대기업에서 쫓겨난 사람이라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점점 기운을 잃었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너무 큰 꿈을 꾼 걸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계속 가야 해요. 저는 예전 마케팅 경험을 살려 소문을 잠재울 방법을 찾았어요. 우리는 가게 앞에 작은 게시판을 설치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적었어요. 우리는 63살과 65살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밥집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로 여러분과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글은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점점 손님이 늘었고 심지어 지역 신문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렇게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과의 관계가 무거운 짐이었어요. 어느 날 가게에서 서빙을 하던 중 익숙한 얼굴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제 아들이었어요.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지만 그녀가 먼저 나서며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밥 드시고 가세요.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에 앉았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아들이 가게에 들어온 그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10년 넘게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던 아들이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는 메뉴판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아들아. 아빠,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김치찌개를 주문했고 그녀가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내왔어요. 밥을 먹는 동안 아들은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붙은 우리의 이야기가 적힌 게시판을 보고 그는 살짝 눈썹을 찌푸렸어요. 식사가 끝난 후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사람들이 아빠 얘기하면서 이상한 소문 내는 거 알고 있어요. 왜 이런 데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아들아, 아빠는 여기서 행복해. 사람들이 뭐라 하든 아빠는 지금이 좋아.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빠, 제가 아빠를 오해했어요. 딸한테 얘기 듣고 찾아왔어요. 아빠가 이렇게 사는 거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어. 너희한테 더 잘할걸, 더 많이 사랑할걸.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빠. 저도 아빠한테 소홀했어요. 다시 시작합시다. 그날 이후 아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가끔 가게에 들러 밥을 먹었고 때로는 저와 그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아들의 아내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요리에 마음이 풀렸어요. 아버님, 이 김치찌개 진짜 맛있네요. 어머님께 배워도 될까요? 아내의 말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제든지 와요. 같이 요리해요. 가게는 점점 더 번창했어요. 동네 어르신들뿐 아니라 젊은이들도 우리 가게를 찾기 시작했어요. 특히 우리의 이야기가 지역 신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메뉴를 늘렸고 그녀는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며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저는 그녀를 보며 한때 잃었던 꿈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 우리 정말 해냈어요. 제가 말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같이라서 가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간 그녀는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비는 3천만 원. 우리에겐 큰 돈이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부탁이 있어. 아들은 바로 달려왔고 수술비를 보태주겠다고 했어요. 아빠,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 기간 동안 저는 가게를 혼자 운영했어요. 서툴렀지만 동네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한 할머니는 반찬을 가져왔고 젊은 손님은 서빙을 도와줬어요. 그녀가 퇴원해 돌아왔을 때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게 다 우리 꿈이잖아요. 고마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우리가 함께라서 가능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가게를 계속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어요. 아들은 이제 매주 가게에 들렀고 딸도 가끔 연락해 가족 모임을 제안했어요. 그녀와 저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어요.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남은 인생 같이 살아요. 이렇게 행복한데 더 바랄 게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나도 그래요. 우리 끝까지 함께해요. 이제 저는 64살, 그녀는 66살이에요. 우리는 작은 밥집을 운영하며 매일 아침 바쁘게 움직여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우리의 행복을 지켜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고 사랑과 용기만 있다면 어떤 편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